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축구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커리어 총정리와 경기력 분석 스카우트 H, 한국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분석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이 벌써 3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적료를 지출한 중앙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 선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비수마 선수가 최근 어떤 경기력을 보였고 어떤 능력 때문에 토트넘의 영입 선수가 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2022 시즌 브라이튼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브라이튼에 온 이후 꾸준히 괜찮은 선수였죠? 예, 거기다가 뭐 브라이튼 자체도 구단 역대 최고 성적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요. 원래 그 2017-18 시즌이 처음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과거의 1부 리그는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뭐 그때도 항상 하위권이었고요. 1부 리그에서 뛴 경력 자체도 4시즌인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가. 브라이튼은 솔직히 말하면은 잉글랜드에서는 거의 하부 리그에 주로 있었던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17-18 시즌에 처음 승격해가지고 계속 또 강등권을 전전을 했었죠. 간신히 잔류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비수마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이제 쿠쿠렐라 영입도 대박을 쳤고 뭐 트로사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카이세도 영입한 것도 상당히 재미를 봤었죠. 음에프도 이 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후반기부터 이제 조금 쓰이기 시작하면서 비수마와 중원을 잘 구축하면서 그러면서 9위라는 호성적을 올렸습니다. 사실 뭐 이제 쿠쿠렐라도 맨시티 이적설이 있고 토트넘이 원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뭐 브라이튼에서 활약한 좋은 선수들이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온 뒤로는 성적이 뭐 15위, 17위, 뭐 15위, 16위다가 9위면은 사실 이제 조금 부진했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더 높은 성적까지 가능했을 정도인데요. 거기다가 그 9위 했을 때도요. 약간 좀 그러니까 중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덴번이 이적한 것도 있었고 수비를 맡고 있었던, 그리고 또 이제 비수마 같은 경우는 네이션스컵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시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쨌건 간에 중원을 새롭게 구축하고 또 쿠쿠렐라를 왼쪽 센터백 3백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솔직히만 그레엄 포터 감독이 항상 잉글랜드 내에서 평가는 높았지만은 성과는 내지를 못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마침내 조금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게다가 뭐 시즌 막판에 아스날, 토트넘, 맨유라는 4위 경쟁팀들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가져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팀들이 모두 탐냈던 미드필더가 비수마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수마, 브라이튼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나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후스코드 평점인 건데요. 뭐 아무래도 뭐 기계식으로 평점을 매기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뭐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없는 평점이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카이세도가 평점 1위이긴 하지만은 카이세도 같은 경우는 시즌 막판에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뭐 시즌을 최소 절반 이상을 뛴 선수들,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는 비수마가 가장 평점이 높죠. 쿠쿠렐라보다도 높게 나왔죠. 평점이 이제 6.99점으로 시즌 평점이 나왔고, 카이세도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8경기를 뛰고 7점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좋긴 했지만 꾸준함에 있어서는 비수마가 좋았다. 그리고 경기 출전도 아프리카 네이션컵이 있다고 치더라도 26회의 경기를 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탑3가 어쨌건 간에 딱 보이면은 진짜 이번 시즌에 가장 잘했다고 한 선수들 3명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브라이튼에서. 비수마, 쿠쿠렐라, 트로사르고 이 제이슨 스틸 골키퍼는 한 차례 출전을 이제 하면서 나왔던 거라서 크게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비수마 선수 뭐 보통 수비형 미드필더로 알려져 있는데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미드필드 모든 지역을 쓸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활약했나요? 원래는 그러니까 비수마 커리어를 놓고 보면요, 솔직히 중앙 미드필더가 더 많이 뛰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그것도 시즌 막판에는 아예 이제 음에프하고 카이세도 같이 뛰면서 이제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고정되어서 이번 시즌이 그가 가장 수비형 미드필더 많이 뛴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96%, 그리고 경기 수도 21경기를 뛰었죠. 중앙 미드필더는 7경기를 뛰었던 거고요. 4%.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드임에도 불구하고 2골 2개의 도움이기 때문에 공격력, 득점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터치맵을 보자면 수비형 미드필드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왼쪽에 있는 그 터치맵을 보시더라도 가장 어쨌건 색깔이 진할수록 그건 건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쪽하고 왼쪽 이쪽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밑에도 터치맵인 건데 저것도 어쨌건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한 거는 하프라인 밑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비수마 같은 경우는 거의 4백 바로 3백 바로 앞에서 수비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토트넘에서 보자면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의 역할이라든지 뭐
스킵 선수 같은 역할들을 해오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이라든지 전방까지도 많이 뛰는 네.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비스마 선수의 지난 시즌 조금 기록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선수가 워낙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적인 기록들을 조금 보려는 건데요. 먼저 그 태클 횟수, 그러니까 뭐 시도 횟수도 3.5회에다가 태클 성공 횟수도 2.9회. 그래서 브라이턴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태클 시도와 성공을 했고, 무엇보다도 시도 횟수 대비 성공 횟수가 높죠. 예. 그 태클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가로채기거든요. 가로채기도 경기당 1.9회로 브라이튼 내에서는 가장 많은 가로채기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브라이튼의 끈끈한 수비에서 핵심 역할을 비스마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고요. 예. 그 외에 뭐 다양한 수비 관련 지표들이 다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맨 위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 차단인 거거든요. 패스 차단이 경기당 1.2회로 이 역시 팀 내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울 횟수도 경기당 1.2회로 가장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클리어링은 아무래도 센터백들이 많을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센터백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비스마 선수가 1.8회로 센터백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이제 걷어내기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상대 공격에 이제 패스도 끊어내고 또 파울로 전술적으로 끊어내기도 하고 위험 상황에서 마지막 클리어링까지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서 막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게 거의 태클 성공의 횟수 자체는 예. 단순히 그러니까 뭐 브라이튼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3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태클 능력을 과시를 했고요. 근데 비슷한 그 순위권에 있는 선수들 보시면은 태클 시도 횟수는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태클 성공률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은 태클 성공률이 66.7%로 50회 이상 그 태클을 성공한 선수들 중에서는 미드필더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다. 그러니까 뭐 인상적인 게 사실 수비적인 팀에서 뛴다면, 수비를 많이 해야 되는 팀에서 뛴다면 양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공률 자체가 높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무엇보다 이제 사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꼽히는 첼시의 은골로 캉테도 굉장히 높은 태클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65.6%. 근데 비수마가 근소하게 앞선 66.7%니까 사실 영국 언론에서도 콘테 감독이 첼시 시절에 캉테를 영입해갖고 잘 썼는데 또 새로운 캉테를 영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캉테 선수랑은 여러모로. 실제로 캉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토트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선수로서 비수마를 택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인상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네, 또 이제 가로채기 역시도요. 경기당 1.9회로요. 공동 5위입니다. 뭐 사실 전체 선수들로 봤을 때도 브라이튼 내에서만 잘한 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적인 수비 기록에 있어서도 이 양적인 면이 대단히 좋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미드필더만 놓고 봐도 공동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 거고요. 이 선수가 단순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특화된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이 선수의 또 다른 장기는 바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에 그 경기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1.3회로 팀 내에서 2위입니다. 그 트로사르가 1위고요. 놀라운 게 뭐 사실 뭐 램티 선수가 이제 교체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긴 했었어도 그렇죠. 이 선수가 돌파력, 속도를 통한 이제 그 운반 능력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비수마가 드리블 성공 횟수는 더 많다. 네, 그리고 뭐 시도 횟수도 2회, 경기당 2회로 공동 2위고요. 램프티와 함께. 사실 솔리마시나 쿠쿠렐라도 이제 윙백으로도 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기록도 뭐 지금 비스마가 더 나을 정도로 비스마 선수가 기술적으로 공격 가담력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기록들을 조금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들 중에서 빅4,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한 팀들을 제외한 미드필더들 중에서 90분당 태클 성공 횟수가 1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박 성공률이 1위. 그리고 이제 패스 정확도는 3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투박하게 수비만 하고 몸을 던져서 막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패스도 잘 배급을 해주고 운반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자면 미드필더로서는 필요한 능력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탑4, 빅4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몰려있을 텐데 그 4개 팀을 제외한 그 나머지 16개 팀들 중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미드필더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기록을 남긴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패스적인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예. 일단 뭐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 성공률 89.2% 상당히 예. 좋은 편이긴 해요. 패스 성공률은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 롱 패스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예. 61.1%밖에 안 되고요. 숏 패스밖에 못 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거기다가 전진 패스 비율도 너무 떨어져요. 20.6%면 예.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예. 왜냐면 수비 쪽으로 갈수록 전진 패스 비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선수가 패스적인 능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크로스도 시도가 2회밖에 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뭐 수비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상당히 안전한 패스는 잘한다는 건데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찬스 메이킹도 8회밖에 안 돼요. 예. 26경기를 뛰었는데 8회밖에 안 된다. 아무리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그 패스의 공급에 있어서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피지컬적으로 강하고 수비를 잘 지켜주고 운반까지는 될지 몰라도 예. 빌드업 플레이 과정에서 이 선수의 기여도가 좀 높아지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공격 기록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격력은 좀 어떤가요? 공격력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기대할 수 없죠. 이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수비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예. 있거든요. 26경기 출전해가지고 전체 슈팅 숫자도 16회고 유효 슈팅은 그중에 5회고 그러니까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도 떨어지죠. 왜냐면 대부분의 슈팅을 중거리 슈팅으로 시도를 예. 하거든요. 그래서 득점 전환율도 6.3%밖에 되지 않긴 하고요. 근데 이 선수가 킥력 자체는 세요. 예.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을 때릴 때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데 정확도가 좋지는 못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대체로 중거리 슈팅 능력이 안 좋긴 한데 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땐 제가 본 몇몇 인상적인 장면을 보면 그래도 비수마의 중거리 슈팅이 좀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파워는 괜찮은데 예. 정확도가 아쉽죠. 그래서 들어가면 원더골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비수마의 슈팅 포텐은 좀 지켜봐야 된다. 좀 네. 연습을 더 해야 된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주요 주표를 살펴보면 역시 대부분이 좀 수비적인 면에 좀 몰려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테이크원스가 이게 드리블 돌파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블과 수비 지표들만 쫙 이렇게 예. 꽉 차 있고 그래프가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미드필더들 중에서인 거거든요. 그럼 다른 지표들은 상당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수비와 볼 전진성 이 정도만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2020, 2021 시즌의 기록인데 캉테 선수와 비교를 한다면 사실 캉테도 수비 잘하면서 공을 몰고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패스까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예.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싱력을 뺀 캉테 정도다. 예. 패싱력을 빼고 키가 좀 큰 캉테다. 뭐 요렇게 좀 볼 예. 수도 있겠습니다. DS레이트가 소개한 지표를 봐도 뭐 비수마 선수의 특징이 똑같죠? 드러나는데요. 예. 여기가 조금 더 뭐 다른 기록들도 있는 건데 그 캐리 드리블 이거는 이제 캐리는 볼을 예. 끌고 5m 이상을 가는 거. 드리블은 그냥 상대를 제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캐리는 볼을 끌고 5m 이상 가는 거. 왜냐면 예. 상대 수비가 없을 때도 볼을 끌고 그렇죠. 갈 수 있으니까. 예, 그 기록인 건데 그것도 이제 뭐 미드필더들 중에서는 무려 93%의 가득 찬 거의 100점 만점에 93점에 잘한다고 좀 볼 수 있는 동 포지션 선수들의 동리그 예. 기록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링커 플레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이거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예. 거고요. 그리고 뭐 수비적인 부분이야 뭐 저희가 아까 얘기 많이 드렸었고, 예. 근데 이제 전진 패스 여기 안 좋은 게 딱 보이죠. 사프. 예. 하위권이 완전 예. 초하위권이에요. 예. 전진 패스. 그리고 예 공격적인 지표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예. 수비를 좀 강화하기 위한 옵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 예. 이제 수비하다가 역습 넘어갈 때 조금 빠르게 운반해줄 수 있는 선수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근데 이 선수가 제 기억에도 토트넘이랑 할 때 유독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 시즌 후반기 토트넘전에서 특히 케인이 자주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케인을 꽁꽁 묶었잖아요. 예, 예. 비스마가. 예, 케인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케인 막 욕 먹었었죠. 예, 그때 아무것도 못해서 예. 또 게다가 골프 대회도 보러 갔다 와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예, 근데 뭐 그 경기에서 어쨌건 간에 예, 드리블 성공률이 100%에다가 예. 드리블 성공도 3회를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패스 성공률 90%, 그리고 예. 볼터치 80회, 패스 67회, 그리고 경합 9회 해가지고 7회 성공해가지고 예. 86%의 예. 볼 경합 승률을 자랑을 했고요. 소유권 획득도 7회, 그리고 뭐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7회, 그리고 가로채기 4회로 최다, 뭐 태클 3회, 뭐 이렇게 기록했던 거였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능력뿐만 아니라 이날 경기에서는 공격 지역에서 패스까지도 잘하면서 사실 콘테 감독이 이 경기를 직접 보면서 비수마가 탐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수마가 토트넘에 오게 되는데 뭐 사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 선수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또 비수마 선수가 그렇게 꼭 필요했느냐라고 그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토트넘에 오게 될 경우에 중원 구성 그리고 이 선수가 오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손흥민 선수한테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건 있죠. 손흥민 선수가 적어도 예. 수비에 신경은 덜 써도 된다. 수비적인 지표들은 워낙 좋은 선수라는 걸 앞에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자주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론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가장 큰 이유는 미드필더에서 배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큰데, 뭐, 그 부분은 솔직히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은, 수비 가담할 때도 많이 내려와서 그렇죠. 수비를 해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수마가 상당히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그 비수마 영입해가지고 생기는 효과 중에 가장 큰 거는 오른쪽에 이제 플랜 B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3, 4, 2를 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호이비에르랑 비수마랑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둘의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투보는 이제 3-5-2 포메이션을 쓰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상당히 토트넘이 중원을 단단하게 다듬으면서 강팀하고의 경기에서는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배치하면서 완전히 대놓고 역습 축구를 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조금 더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동안은 왜냐면은 호이비에르하고 벤탄쿠르 딱 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스킵이 후반기에 부상 후 빠지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정말 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로테이션도 잘 돌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아예 강팀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역습 축구를 노릴 수도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 훨씬 더 수비가 탄탄해지고, 또 비서관 선수가 역습할 때 운반 능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투톱을 통한 역습에 있어서 이 투톱이 훨씬 더 편안하게 또 많은 공간을 갖고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이 이미 지난 시즌에도 뭐 리버풀과 맨시티를 상대로 한 번도 안 졌는데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면모가 좀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윙백들도 어쨌건 간에 조금 더 편하게 전진할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나온 플랜 B 형태로 쓰게 되면 호이비에랑 비수마가 커버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더더욱 윙백들은 확실하게 전진이 될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페리시치 선수 입장에서도 더 윙백으로 뛰면서 수비 부담이 더 적어지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는 더더욱이나 그러면 아예 맨 앞에서 골만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수마가 온다는 것은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과 수비를 위해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담과 그런 부분들을 좀 떨어져내면서 자유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토트넘이 이제 3명의 선수를 영입했고 아직 영입돼야 될 선수들이 많긴 한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비수마가 온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현재까지 영입된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 토트넘의 이 새 시즌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페리시치 영입은 물론 뭐 왼쪽 센터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기존 그 토트넘 임팩트가 비교하면은 페리시치 자체가 더 클래스가 높은 선수인 건 맞고요. 또 비수마가 오면서 중원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의 이적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관건은 솔직히 왼쪽 센터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콘테 감독도 항상 그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이 누가 오느냐?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백,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기대가 안 되긴 한데, 제스 스펜스 얘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쨌건 간에 그쪽 보강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물론 톱도 중요하죠. 톱도 왜냐면 항상 케인의 백업도 없었고 손흥민 선수도 쉬지 못하고 케인도 쉬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 공격에도 다양성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톱하고 창의적인 미드필더 한 명. 그래야지 이제 미드필더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하고, 그래야지 비수마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수마가 현재로서는 솔직히 호이비에르와 비수마 중에 누가 더 낫냐 하면은, 물론 뭐 수비적인 능력은 비수마가 더 낫다라고 하더라도, 딱히 우열을 가리기는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가 온다면은 그건 비수마의 능력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엔 지금도 루머가 뜨고 있는 부분도 뭐 오른쪽 윙백하고 센터백뿐만 아니라 공격자, 특히 공격 지역에서 전천후로 뛰는 선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 토트넘이 정말 우승권을 노릴 수 있는 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지난 시즌처럼 4위권 경쟁팀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정말 지금 다른 팀들의 전력 구성도 잘 되고 있긴 한데 그 공격 포지션과 창의적인 미드필더 포지션에 뭐 지금 링크가 뜨고 있는 에릭센이라든지 아니면 히샬리송 뭐 이런 선수들이 온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3위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첼시가 지금 보강이 너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첼시가 지금 뭐 루카쿠 사태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보드진이 바뀌면서 이적 시장 움직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첼시는 센터백들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보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3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또 2위도 리버풀이 지금 어쨌건 리버풀도 조금 변화의 예.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물론 뉴네스 영입한 건 정말 잘했다라고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네가 나가서 이제 공격진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1위는 솔직히 힘들다라고 어렵죠. 네, 왜냐면 맨시티는 너무 강해요. 그렇죠. 너무 강한데 네. 최대 약점인 사실 뭐 토베 홀란드를 영입했어. 그렇죠. 맨시티가 있기 때문에 우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실 그래도 기대하는 게 이제 우승 청구사인 프리치가 왔기 때문에 카라바오컵이나 FA컵은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말씀하신 그 플랜 B 전술로 간다면 오히려 단판 승부라든지 강팀과의 그 1판에서는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트로피 가능성. 저는 뭐 그렇게 높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렵다. 예, 왜냐면은 콘테 감독이 컵대에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토너먼트에. 과연 페리시치의 토너먼트의 강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날지 아니면 콘테 감독의 리그에만 강한 모습이 좀 드러날지 궁금해지는데요.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선수를 또 영입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 정보도 준비하고요. 또 비스마 선수의 최근 활약상 얘기 드렸는데 프랑스 리그에서 뛰던 시절 비엘사 감독과 함께했던 시절뿐만 아니라 말리 축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 부분들까지 비수마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들 비수마의 스카우트 H 2, 3편에서 이어지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